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월요일마다 꼭 함께하는 이태리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이탈리아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비잔틴 제국에 관한 겁니다. 비잔틴 제국 하니까 조금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항상 중학생들이 딱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그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번 영상의 댓글 중에서 그 중세가 사실 후진국이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약간 반박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르네상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태어나려면 저는 중세를 죽여야 됩니다. 중세를 암흑으로 만들어야지만 르네상스가 다시 태어나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중세를 죽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은 나중에 생각해 봐도 돼요. 일단 기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석은 조금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중세 시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난해해요. 비잔틴 제국을 동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이라고 했을 때도 상당히 좀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그 유럽의 역사에서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 얘기만 나와도 사실은 조금 이질감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비잔틴 제국이요, 이게 역사적인 어떤 좀 흐름이 좀 필요한데, 저는 역사의 팩트를 막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세바의 내피셜도 좀 포함된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기가 476년이죠. 그 전에 로마가 멸망할 때쯤에 그 흐름들을 알아야지만 이 비잔틴 제국이 이해가 됩니다. 64년도에 로마가 화재가 났어요.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최양락이잖아요. 양락입니다.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화재가 난 것을 황제한테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화재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의 관동 지진이라고 하나요? 그때 조선인들한테 씌워버리죠.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유태인들을 학살해버리잖아요. 그게 다 약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씌워버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들어보셨잖아요. 밀라노 칙령. 딴 거 없어요. 그냥 밀라노에서 령을 한 거예요. 뭐로? 기독교를 공인한다.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탄압이 돼야 되는 종교인데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면요, 이게 정치적인 좀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황제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두제라 그러는데, 이 역사적 배경이 그때 그 황제 이름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황제가 자기 혼자 황제가 되면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약간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명은 황제를 더 둡니다. 그리고 부제를 2명을 두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4명이 돼버려요. 황제 2명에 그 부제를 2명을 두는 거. 그래서 총 4명의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두제를 쉽게 얘기해서 대가리가 4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황제가 또 한 3명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황제가 생기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 그 시대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었던 그 시대하고 맞물리는데,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의 세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세력을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의 힘에 입어서 이 사람이 그 세력이 생겨버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리죠. 그래서 밀라노 칙령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뭘 했냐면요,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는 곳으로. 그때 그 도시의 이름이 비잔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잔티움이라는 곳을 수도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곳을 수도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되고 천도를 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천도를 한 이유가 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막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원로원들이 너무 세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게 좀 너무 이 뭐래다가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스탄불, 바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를 한 거죠. 아직 갈라지진 않았어요. 그때 그 시대가 33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은 313년, 수도를 옮긴 게 330년. 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그냥 흐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언을 합니다. 그게 380년도고요. 그리고 395년도에 아들들한테 이 로마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눠갖게 해요. 그때 딱 갈라지거든요.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이게 중요하죠. 395년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로마 이쪽, 이탈리아에 있는 쪽, 동로마는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이 있는 쪽, 터키 있는 쪽, 그쪽이 동로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해버리죠. 그럼 동로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동로마는 계속 이어져 옵니다. 언제까지? 1453년도까지. 그 이로부터 이제 근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게임을 좀 다운받아 봤어요. 라이즈 오브 킹덤이라고. 이걸 게임을 다운받아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고 나서 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성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방어를 하면서 나름 부유하게 살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근데 게르만족들이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그 통치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우죽순 좀 뭐야 될까 좀 개판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나면 자, 어떻게 될까?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도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막 도망가고 우죽순 생기면서 다시 모여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밭 깔고 농사 짓고 막 그러면서 성벽을 처음에는 나무로 짓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늦겠죠, 이 발전 속도가. 근데 동로마 제국은 이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이미 성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이 되고 여기는 후진국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해됐죠? 이게 이해가 되면 중세 유럽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후진국이에요. 여기는 기술도 없고 예술도 없고 뭐 상업도 없고 그러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땅을 회복하러 들어오겠죠. 땅을 회복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느 부분들을 원래 게르만족의 땅이었던 그 땅들을 다시 로마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몇 도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라벤나입니다. 왜냐하면 라벤나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파트, 그러니까 서쪽 파트의 수도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벤나를 가면요, 동로마 제국의 흔적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라벤나가 근데 단점이 교통이 좀 불편해서 좀 안 좋긴 한데, 그 다음에 되게 또 유명한 곳이 바로 베네치아인 겁니다. 베네치아는 동로마 제국의 군사 도시로서 임명이 되면서 성장을 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베네치아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힘이 좀 많이 나요.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그래서 베네치아가 동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갔을 때 산마르코 성당을 딱 봤을 때 이 산마르코 성당은 왜 저렇게 이질적으로 생겼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에 가서 산마르코 성당을 안에 들어가서 안 보는 게 그게 정말 아쉬운 거죠. 사실 이 비잔틴 제국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모르면 사실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산마르코 성당을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은 이 산마르코 성당을 꼭 들어가 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비잔틴 제국이 땅을 가졌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 중에서도 시라쿠사라든가 뭐 팔레르모 이쪽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흔적을 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가 가가지고 비잔틴 제국을 딱 보여드렸을 때 이게 이해를 못 할 수 있죠. 저기 비잔틴 제국의 흔적이라는데 저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초석을 다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걸어서 세바 속으로 그거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나폴리도 비잔틴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찾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나폴리도 한번 가볼 거예요. 자,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어떤 제대로 된 흔적을 보고 싶다, 진짜 비잔틴 제국을 보고 싶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터키를 가야 됩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가면 딱 보여요. 제가 그 터키 이스탄불을 가서 와, 진짜 성소피아 성당을 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랐었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진짜. 비잔틴 제국의 특징이 딱 뭐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아치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아치가 연결고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라벤나 같은 경우는 이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아내 테오도라,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흔적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죠. 이것을 딱 알고 있으면 도시를 봤을 때 그런 흔적들이 있다? 비잔틴 제국이 여기를 점령을 했었구나, 그리고 자기 도시로 삼았구나 라고 딱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만약에 모른다면 와, 모자이크다,
멋있다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유럽 여행이 괜찮긴 해요. 상관없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 다른 건데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윤택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잔틴 제국은 1453년도에 멸망을 했죠. 누구한테? 오스만 투르크한테. 그리고 거의 한 400년 동안 통치를 받고, 그리고 생겨난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사실 비잔틴 제국을 조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저 그거 알고 나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 바로 그 비잔틴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신박한 이야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나세바였습니다. 보나세바.